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레질리언스. 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는 하는데 네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돼서 통용되고 있는 네네. 이 레질리언스 혹은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레질리언스라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과라 네네. 이게 탄성력 이게 네네. 저희 이제 대학 때 보면 역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네, 맞습니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숙한데 아마 익숙하지들 않으실 것 같아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좀 한국말로 계속 저희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첫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대표님 그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뭘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리질리언스.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해외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는 단어고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징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용수철을 이렇게 꽉 눌렀다가 눌러진 만큼의 탄성 때문에 관성 때문에 다시 그만큼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것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다 각기 다른 의미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게 다른 사람한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본인이 감정적이나 피지컬적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이야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장애, 난관, 시련 등이 그쵸. 을 겪다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쵸. 이제 가장 네. 이제 와닿게 이제 네.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랑 아주 가까운 관계이긴 한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했었어요. 4학년 때까지.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3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 날이 중간고사인 거죠. 근데 중간고사를 3주 동안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배워야 될 걸 빠뜨렸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당연한 결과고 다시금 본인이 그만큼 3주 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는 그런 그 본인이 잘해왔던 거에 대한 그 실패가 자 맹장으로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낮은 성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그 사람의 동기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성이 높은 친구는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네. 회복성이 낮은 친구는 그게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의 경험으로 예를 들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그런, 가버리는 네, 거죠. 그런 그렇죠? 거죠. 이번 생은 망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네. 낙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와 그쵸.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속성, 힘과 이런 것의 차이를 설명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죠. 거죠. 그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좀 연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한국에도 뭐 여러 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잘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 분은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책 이름도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개념이 어디서 출발했냐? 이거를 그 하와이의 가장 북단에 그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원래 뭐 그 워낙 이 원시림도 울창하고 해서 주라기 공원이나 막 이런 거 촬영하던 장소래요. 근데 여기서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1950년대 주민들 그해 1954년 55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0년간 이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원이 833명이래요. 그 섬에서 태어난 1955년생 833명 전원의 30년을 추적한 거예요.
미친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이런 연구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연구인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안 네, 되죠. 그렇죠. 그런 연구가. 이걸 뭐 가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거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기록인데 이 양반들이 이걸 이제 시작했을 때의 취지는 이랬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둔 게 그 중에서도 열악한 친구들 201명 그 중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뽑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확했지. 가정 환경이 불우하면 얘네들도 다 나중에 잘 크지 못할 거야. 그러니 가정 환경이 중요해. 이제 요딴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렇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봤더니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게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됐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72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의 성취 아니면 그런 성격 그런 직업 그런 대인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요 얘기 이 연구에서 이분들이 발견해낸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 72명의 아이들이 다른 점이 뭐냐를 봤더니 자기를 신뢰해주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기를 신뢰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을 막 가기 전에 대표님한테 그분은 누굴까? 대표님이 이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힘을 줬던 어떤 누군가를 꼽아보자면 그건 누굴까? 혹은 대표님 그냥 그 전에 대표님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스스로를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비춰봤을 때 제가 이제 결정을 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 꽤나 강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회복 탄력성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자신에 대한 신뢰거든요. 내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한 명이 꼭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가장 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의 교육적인 환경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부모님 중에 그쵸,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죠. 네, 어머니가 이제 그런 존재였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잘못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평가를 해주시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험을 못 보고 왔어요. 너 이 점수가 뭐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의미는 점수가 낮으니 너 분발해라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가치관이 완벽하게 성형되지 않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단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나는 너 믿는다. 우리 상빈이는 어떻게 해도 올바른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상관없다. 너는 그렇게 너를 믿기 때문에 엄마는 네가 하는 게 모두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백 탄력성 갖고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신뢰관계가 형성됐고 제 스스로에 대한 신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무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내가 뭐 잘하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잘 못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 이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네. 저한테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저기 막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질 여러 케이스들의 사건들을 겪었던 차라 그렇게 봤을 때 되게 저를 봐도 되게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에서 시작됐지라고 이제 이 여러 문헌들이나 자료들과 비교해서 저를 보면 저한테도 어머니의 존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보통 뭐 다른 뭐 대표님도 그쵸. 그렇겠지만 네. 아버지는 뭐 외부에 계셨죠. 그 어린 시절 기억 어디에도 잘 존재하지 않으시고 네, 주로 뭐 안타깝습니다. 화내실 때나 싸울 때나 뭐 이럴 때만 등장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아버지를 뭐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아버지 존재는 보통 그런 가부장의 지위니까. 네. 떠올려 보면 저희 어머니 태도가 그러셨어요. 딱 항상 그래 잘할 거야 믿어 그래 잘했네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 태도로 저를 대해 주셨던 게 저도 똑같이 엎어져도 괜찮아. 좀 잘못해도 괜찮아.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그냥 다시 더 잘하면 돼라는 저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속성이 저한테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구나라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동감을 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존재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존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세요. 같이 뭘 하고 내 아이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그게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자,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있다가 네네. 특히 이제 교육, 그쵸. 한국의 네네. 교육 거기서의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나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좀 파보기로 하고 네네. 회복 탄력성 얘기를 좀 마무리 짓기 전에 뭐 이걸로 끝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기 안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오늘은 그 맛배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표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우리가 흔히 하는 EQ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EQ랑 EQ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레질리언스라고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내가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스스로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을 행복하고 혹은 남들이 봤을 때도 내 스스로가 잘 산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혹은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그걸 내 스스로가 나의 언어로 이해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과는 무슨 관계예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네. 제가 그 얘기 드린 게 네. 요즘 그런 말씀들 하세요. 4차 산업 시대에는 문과 필요 없다. 인문계는 무너졌다. 전부 다 네. 코딩을 배워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른 직업들은 다 로봇이 가져가도 요거는 조금 네, 네. 요건 좀 넘어가고 요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주제를 한번 해가지고 네.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과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네, 한번 좀 그렇게 깊이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넘어가서 네네. 말씀하신 태도와 자질들은 어느 시기나 굉장히 중요하죠. 협업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고 네네. 그래서 다기 복원하는 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어제 공유해 주셨던 이상빈 대표님이 좀 공유해 주셨던 자료 중에 자료라기보다는 뭐 텍스트 중에 요 케이스가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이제 아이 얘기였는데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 그렇죠. 네. 살아가다가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죠. 그쵸. 잘 가도록 지켜보면 되죠. 물론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 하겠지만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잘 가도록 두면 돼.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구한테 들이받쳤거나 턱에 걸려서 넘어졌거나 혼자 비틀비틀하다 쓰러졌어. 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의 그쵸. 이 좌절과 실패와 고난의 시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슈인데 이제 그 문헌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아이는 혼자 막 자전거를 배워요. 우리 부모님들 같았으면 절대 혼자 배우게 그쵸, 두지 못하게, 않지만 그쵸, 그렇게 밖에 하겠죠.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자전거 네네. 탈 줄 모른다고 하면. 근데 이 아이는 혼자 막 타다가 투덜투덜하면서 들어와. 그래서 아빠가 야
왜 이렇게 투덜거려? 아 오늘도 못했어. 이제 아빠가 얘기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빠가 이 아이가 짜증을 아니 내가 혼자 할 거야. 그럼 아빠가 알았어 이러고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내밀 때 물론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 그대로 두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고 엎어져 있을 때 지나가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다시 자전거를 타게 만들 거냐에 대한 관심, 그러기 위한 능력,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기여, 역할들은 뭐냐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